7월 7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은 육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나온 지 벌써 5일이 지났죠. 그 지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는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윤 총장이 하극상을 범하고 있다는 여권의 파상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 총장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해법은 존재할까요? 정치부의 도중 들어오는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초반장, 네. 자, 정치권 얘기 물어볼게요. 오늘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국난 극복에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게 자신의 결론이라면서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 경선은 1대1 대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돌아오는 일요일을 기해서 폐지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제 네. 마스크 수량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가격도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서 수급이 안정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건 다행인데 공적 마스크 가격이 1,500원이잖아요. 그거보다 너무 높게 형성이 되면 참 곤란할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또 정부 좀 개입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그건 시장에 일단 맡겨봐야 되겠죠. 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갑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지 5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답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죠. 대신 대검은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는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어제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 또한 장관의 권한에 포함돼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윤 총장에게 다시 한번 전달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건 지난 2일입니다.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이 수사 권한을 주라는 지시였죠. 들으신 것처럼 닷새가 지났지만 윤 총장 지시를 따를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지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 없는 이 대답 없는 총장을 향해 추미애 장관이 재차 대답을 촉구했는데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앞서 검사장들은 이 자문단을 소집하지 않는 게 맞지만 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죠. 자,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법무부의 의중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건데요. 법무부는 곧바로 검사장의 의견은 관심이 1도 없다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자, 장관이 총장을 지휘했으니까 총장이 이를 따를지 말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대답 없는 총장을 재차 압박하면서 추미애 장관, 이 총장을 배제하는 지시는 위법하다라는 검사장들의 결론을 역시나 우회적으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정법 8조는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를 배제하는 포괄적인 이 관리 감독 권한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장을 배제한 근거로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구체적으로 제5조를 들었는데요. 주로 본인과 가족, 친인척 등의 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한 이 8조 파랑을 보면요.
학연, 지연, 이 종교, 직연, 그리고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도 그 대상입니다. 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수사 대상인 한동훈 검사장과 직연으로 이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판단해 이 스스로도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 감독을 일임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 부장회의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했다. 자,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윤 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내 중추인 이 검사장들은 장관의 지위가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장관은 적법한 권한이다라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장관의 지위를 따르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내부의 비판에 휩싸일 걸로 보이고 만일 거부한다면 또 장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비판에 부딪힐 가능성 큽니다. 자, 윤 총장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참 좋겠죠. 자, 판단에 힘이 들 때 어쩌면 좋을까요? 네, 틀렸습니다. 자, 하늘을 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죠. 자, 윤 총장은 원로들의 힘을 좀 빌려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이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 이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요,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추 장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 장관 뒤에 누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에 5, 4, 3, 2, 1. 청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배우설을 제기한 건데요. 자, 이 주장은 그럼 청와대가 시켰다는 걸까요?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를 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정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청와대 배우설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자, 장관은 파사 현정의 자세로 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정치 공세를 하며 청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건 지양돼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후 반차를 낸 데 이어 오늘은 연가를 내고 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숨고르기를 하면서 윤 총장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장고 속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랍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죠. 연차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명의의 입장이 나왔고 당연히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요. 자, 법무부의 오늘 추가 입장 내용은 이제 검찰총장이 좌고우면하지 말라.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를 빨리 이행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이제 검사장 회의의 결론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뭐 그런 차원의 뭐 법무부의 또 입장 뭐 그렇게라도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 차원으로도요. 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에 대검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공개한 건데요. 자, 법무부에도 검사장들의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에 검사장들의 의견을 통해 검찰 조직의 의견이 이렇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우회적으로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재지휘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이제 보였다, 이런 평가인데요. 자, 그러자 법무부는 오늘 입장을 내고 윤석열 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이긴 하지만요. 신 반장, 추미애 장관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추 장관이 오늘 연가를 내긴 했는데요. 뭐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법무부를 통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성 지시를 내놨습니다. 검사의 직무 회피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토대로 해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위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검사장의 회의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총장의 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어제 그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대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요. 여권에서는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검사장회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법사위원인 송기현 의원은 특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총장이 장관 승인 없이 특임 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사장 회의가 열리던 날 추 장관이 특임 검사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먼저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특임 검사라고 다 공정한 게 아니다라면서 즉 총장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이 특임 검사를 지명하되 현 수사팀이 함께 수사를 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절충안이 또 나왔군요. 네, 박범계 의원 얘기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여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 반장,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장관이 수사 지휘에서 아예 빠지도록 지시를 하는 건 이 검찰정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인데요. 앞선 검사장들의 의견과 또 일치하긴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만두면 안 된다. 추미애 장관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조사에서 지난번에 1위를 차지했잖아요.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야권 맞아요? 야권 대선 후보 조사는 맞아요? 전체적인 대선 네. 후보 조사였는데 야권 인사들 가운데 네. 아니죠. 여권 인사가 총장... 아닌 사람들 가운데 1위를 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사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총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네, 다시 제가 정정해드리면 이제 윤 총장이 야권 인사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여권 인사를 제외한 인사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확한 네. 내용인 거고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치와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검찰총장을 두고 이 대선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통합당 후보로 영입하자거나 임기를 마친 뒤에라도 대선에 나오라는 등의 언급 자체가 이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고요. 반면 통합당 원외에서 소위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은 마찬가지 의견이긴 합니다. 이 총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또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 박근혜 또 문재인 정권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임을 다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이 윤석열이라는 영웅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 검사가 하는 일과 정치인이 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만일 대선에 마음이 있다면 향후 정치인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봤지만요. 통합당 쪽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걸 놓고서요.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뒤에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파악했다는 뜻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신빙성이 있다. 이런 지금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는데 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휘권 발동을 청와대 사전 승인한 그거를 확인하셨다는데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그 문서를 확보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형태라든지 확인 방법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관이 청와대에 이제 보고하고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한 게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보시는가요?
아니 보고할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은 보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규정이 있다면 보고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추미애 장관을 돕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데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네, 이에 법무부가 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정치 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건 지양돼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요. 경찰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바꾼다면서요. 네, 신반장. 캐릭터 이름 혹시 아세요? 포도리 포순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포도리 네. 포순이가 있는데 네. 이 두 친구가 올해 21살이 됐습니다. 근데 21살. 네, 네. 21년이 됐는데 이 중에서 여경을 상징하는 포순이 캐릭터에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원래 있던 캐릭터고요. 오른쪽이 새로 바뀐 캐릭터입니다. 포순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포순이의 포순이만. 세 네. 곳이 바뀌었는데 네. 어딜까요? 치마가 바지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네. 치마가 바지로 바뀌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 두 개나 더 있어요? 네. 그거밖에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안경이라도 하나 맞춰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왜? 지난번 노안 얘기해서 그런 거죠? 예, 뭐 조금 지금 혹시... 50대를 비하하는 거죠? 아, 전혀 아닙니다. 50대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말 조심해서 해요. 그냥 국장께만. 아, 그래요? 포순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알겠는데요. 그래요? 예. 두 개가 더 있다고요? 네. 예. 귀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냥? 아니, 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귀요? 아, 속눈썹이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포순이 얼굴을 잘 보시면 이렇게 옛날엔 속눈썹이 두 가닥씩 있는데 그게 네. 없어졌고요. 지금 고반장이 말한 게 맞는데 아, 속눈썹이 보여요, 지금? 딱 고반장은? 보면 지금 딱 그래요? 예. 아니, 안 보이는데. 알았어요. 지금 네. 왼쪽에는 네. 포순이 귀가 안 보이잖아요. 네. 오른쪽에는 포순이 귀가 이렇게 보이는데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긴 겁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를 바꾼 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그동안 포순이의 모습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되게 돼서 이 캐릭터를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 캐릭터 누가 그린지 알아요, 고반장? 그건 몰랐어요. 공포의 외인 구단을 그린 이연서 화백이 그랬어요. 옛날에 유명했는데. 네. 자, 아무튼 사회 곳곳에서 성차별적인 편견을 없애려는 그런 노력들 맞는 방향이죠. 예. 그죠?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는데 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죠.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해서 그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재판부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외신들도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뉴욕타임즈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에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를 하면서요.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형을 요구한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비꼬는 그런 어떤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관련해 청와대 청원도 올라온 상태죠, 재반장. 네, 이 손 씨의 미국 소환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고법 강영수 부장판사는요. 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 30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라라는 이런 청원이 올라온 건데요.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3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자, 하루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 20만 명을 채운 건데요. 자, 청와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형을 살고 또 사회에 방생이 된다면서 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이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강 판사는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이 서 검사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이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서 검사는 강영수 판사가 손실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반어법이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재판, 이번 같은 범죄인 인도 재판의 경우에는 3심제를 채택하거나 아니면은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더 진행되지는 않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국내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범죄인은 결과를 무조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범죄자를 외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든 혹은 그 반대 결정이든 한 번 결정이 나면 끝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단심제로 운영될 경우 범죄인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올 하반기에 불복 조차를 넣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키로 한 상태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최 반장? 그러니까 이번 주엔 나오겠죠, 이번 주 안에. 네, 제 생각에는 물론 저의 네. 취재 등을 통한 네. 저의 관측에 따르면 사실 오늘 추미애 장관이 빨리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받을 가능성은 그대로 따를 가능성 없어 보이는 만큼 100% 따를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약간, 오늘 그걸 바로 또 윤 총장 입장을 낸다면 곧바로 또 항명하는 취지로 네. 보여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네. 좀 이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목정도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대검과 법무부가 좀 밀밑에서 좀 작업을 지금 하고 좀 있는 이렇게 것으로 절충안을 전해지잖아요. 찾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확인은 안 되고 있죠. 곧바로 네. 지시를 다 거부한다면 양측의 갈등이 워낙 좀 극으로 네. 치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협상 과정이 있지 않을까, 좀 논의 네.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뭔가 피해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제3의 해법을 찾고 있다. 네. 일단 그렇게 좀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 윤석열 거듭 압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미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7개월 만에 방한했습니다. 외교부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북한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이죠. 민주당이 이달 중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당내 다주택자만 42명에 달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총선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혜원 반장이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 비읍을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자, 비읍자로 시작하는 말은 첫 번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Therefore,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자, 한미 워킹그룹 대표인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방한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던 때였죠. 이 비건 부장관은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완성하고자 한다. 협상하자, 나와라 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교착 상태가 반년째 이어졌고 비건 부장관도 그간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과 워싱턴에서 잠깐 만남을 가졌죠. 비건 부장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뾰족수가 나왔나요? 한미 워킹그룹 그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나요? 저쪽으로 가라는. 자, 이랬던 비건 부장관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코로나19 여파로 군용기를 타고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이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걸 명확히 강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비읍이 나옵니다. 북한입니다. 때 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 순회 회담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비건 부장관이 오는 날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담화를 또 냈습니다. 최선희에 이어서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삐치게질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버릇되기에는 약과 처방이 없는 듯하다.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다. 자, 이어서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 미련이 그렇게 소원이면 해보라.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될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비꼬기까지 했는데요. 자, 정 싫다면 무시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미국 담당 두 사람까지 소환해서 담화문을 연달아 냈습니다. 자, 글쎄요. 우리도 비건 부장관이 신경 쓰인다. 빨리 새로운 셈법 먼저 들고 와. 이게 북한의 진짜 속뜻 아닐까요? 우리 국익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가장 추한 사람은 아베,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 아주 좋은 사람은 비건입니다. 자, 비건 부장관을 두고 문정인 특보는 아주 좋은 사람, 또 강경파 볼턴 전 부장관은 통제불능이라고 칭했습니다. 양쪽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한미 양국에서 인정받은 대북 협상파인 셈인 거죠. 이 제재 완화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대신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 폐기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강경화 장관 등 외교부 인사를 만나고 모레는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 등을 만난 뒤에 별도의 대북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비입입니다. 뭘까요? 자, 법무부는 최 반장이 발제를 했고요. 또 본회의 이따가 고 반장이 발제를 합니다. 자, 복국장은 딱히 설명할 게 없고요. 자, 마지막 비입 바로바로 부동산입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투기 세력은 잡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7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내의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 다주택자 180명 중 4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내 주택처분 서약 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이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 6.17 부동산 정책이 기준이 적용된 이 시점에서 총 21명입니다. 자, 특히 이 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유한 서초구의 아파트의 시세가 4년 만에 23억 원가량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서 투기과열지구 내의 이주택자들은 매각을 모두 권고하고 서약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그 주택 매각 서약을 했고 그것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자, 민주당 부랴부랴 부동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 총선 재산신고 기준 변동사항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글쎄요, 묻지만 말고 진짜 팔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정책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면 모순이니까요. 자, 미래통합당 역시 다주택자 41명가량 됩니다. 민주당과 숫자는 비슷한데 비율로 따져보면 훨씬 높죠. 자, 통합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누구는 박원순 시장이 그랬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시라 그랬나요? 따르면 좋겠다고.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정책은 작동 안 되는데 너 이 집 팔아. 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뭐 당내에 다른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자격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뭐 여야 당과 관계없이 자기 손이 깨끗해야 한다면서 2007년에 내놓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당론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건 부장관 방한, 북한은 안 마주 앉아. 자, 부동산 골몰하는 민주당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해보죠. 비읍으로 시작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일단 비건 부장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코로나를 뚫고 7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이라는데요. 고 반장. 네. 비건 부장관의 일정이 좀 알려진 게 있어요? 스케줄? 네, 일단 이 비건 부장관은 오늘 오후 3시쯤에 이 군용기를 통해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식 일정이 없고요. 내일부터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부 고위 관계자 연쇄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는 또 새로 취임한 이 국가안보실장이죠. 네, 서훈 네.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그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도 직접 면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는 일본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네, 하도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 입에 그렇게 좀 배웠죠. 자, 지난해 12월에 이제 비건 부장관이 왔죠. 그때도 북미 관계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요. 나와라, 대화할 때가 됐다. 이런 어떤 공개 메시지를 북측에 전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조 반장, 이번에도 그런 공개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번에도 아마 약식 기자회견을 열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북한이 호응을 안 보여서 불발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비건 부장관 방한일에 맞춰서 우리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방한문을 재찬했습니다. 다만 비건 부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북한 입장도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한일 양국 당국자와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FFVD를 얘기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예전에는 뭐 약자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물어봐 주시죠. 조 반장한테. 네. 조 반장 네, 조 반장이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네, 나중에 넘어갑시다. 마치고 네. 하시죠. 자, 그럼 오늘 그 비건 부장관이 일정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일단 뭐 공식 공개 일정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 매번 한국에 왔을 때마다 갔던 곳 있잖아요. 아, 그 광화문의 식당. 닭 한 마리 식당 얘기하는 거죠? 저도 참 좋아하는 식당 그래요? 메뉴긴 한데. 이번에도 거기 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식당에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네. 오늘 혹시 그 맨날 오던 미국 아저씨 혹시 오늘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은 예약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안 하고 그냥 아저씨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름도 말하고 그래요? 비건 부장관이라고 하는데 혹시 모를 수도 있을까 봐 그 미국 아저씨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 갔다고 하는데 직접 가진 않는데 네. 닭 한 마리를 먹기는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대사관에서 이 저녁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 이 주요 인사들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만찬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닭 한 마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식당을 방문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대신 그 식당의 요리사를 이 대사관에 초청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네, 정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네. 비건 부장관이 미국에 있는 자기 집에서 네. 이 감자전이랑 닭 한 마리를 직접 해먹는 그게 동영상입니다. 감자전이에요? 네, 감자전입니다. 한국 음식 자체를 좋아하는군요. 그런가 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미 국무부를 대표해서 오는 거니까요. 최 반장, 뭐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요. 그 이외에 다른 한반도 현안도 논의가 되겠죠.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나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7개국 뭐 G7 확대, 또 경제 번영 네트워크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에는 미국 측 드하트 대표가 조만간 뭐 교체될 거라는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 아직 우리 정부 측에서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교체가 되더라도 미국 협상 기조에는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워싱턴 일각에서는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10월쯤에 뭔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전망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즘 분위기를 보면요, 과연 북미 협상에 신경 쓸 여력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신 반장.
각종 여론조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밀린다면서요. 네, 지금 뭐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아주 300만 안 좋죠. 명이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자, CNN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지지율 격차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몬머스 대학교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41%,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3%, 그러니까 12%포인트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 CNN은 1940년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역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4개월을 앞두고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여론몰이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비화가 담긴 책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좀 유쾌하지 않은 책이죠. 또 출간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간부 보좌관의 회고록 화제가 됐었는데요.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의보다는 개인의 성과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다. 또 뭐 의사결정 과정이 제멋대로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백악관 참모진이 아닌 가족발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조카 딸이 쓴다는 그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 이 고 프레드 주니어의 딸 메리 트럼프가 지근거리에서 관찰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를 풀어낸 책, 영어네요. Too Much and Never Enough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우, 깜짝 놀래라. 이너프예요? 네버 이너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미 과한데 절대 만족을 모르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은 오네요. 예. 네. 그 출판사가 적어놓은 책 속의 문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다 세계의 보건, 경제적 안정, 사회 구조를 위협하는 남자가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트럼프 가문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메리는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의 모습은 3살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면서 성장과 학습, 발전할 수 없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반응을 절제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에 민주당이 강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오늘 경실련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네, 뭐 최근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현황의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정의 실천 연합이 이른바 경실련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 지역과 이 투기 과열지구 등의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이 거주하는 집 이외에는 팔겠다라는 매각 서약서를 쓰게 했었는데, 자,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경실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민주당 소속, 당신 시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된 180여 명의 의원 가운데 23%인 42명이 이 다주택자였고요. 자, 이 가운데 투기 지구나 투기 가열 지구 등의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의원도 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10명은 57%, 그들이 챙긴 불로소득은 10억, 국회의원이 챙긴 불로소득은 5억,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0% 올랐고 구청장이 가진 아파트는 47%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은 집을 30채, 20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국민들께 총선을 앞두고 서약했던 서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약서도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런 정당이 무슨 집값 잡을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자,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민주당으로서도 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논란이 되는 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실태들을 조사한 뒤에는 매각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4년 만에 시세가 23억 원 올랐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 박병석 의장도 경실련이 공개한 다주택자 21명 중에 하나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이 중에 서울 서초구에 가진 아파트가 4년 만에 시세 기준 23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박병석 의장 측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두 채 중에 지역구의 아파트는 최근에 처분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라는 게 가족에게 증여를 한 거고요. 박병석 의장이 이 아파트의 주소지만 두고 있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아파트에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면 대전이죠. 그러니까 네. 대전의 한 채, 서초구의 한 채인데 실거주는 서초구에서 하고 또 대전 거는 최근 가족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1가구 1주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또 네.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니고 청주를 처분했다 이런 해프닝과 좀 맞물려서 역시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실거주한 아파트가 40년 만에 23억 원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 현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랴부랴 침 내놓은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서초, 마포에 각각 한 채씩 이 주택 3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은 신고가액만 75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김 의원 측은 최근 상속받았던 이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호 여사의 자택, 이 가액이 반영된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비례정당이었던 이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1가구 1주택 서약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의 아파트는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서 강제 도역했던 그 국군포로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탈북했어요. 탈북해서 돌아왔는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그 단독 판사가 이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소송이 처음인 건 줄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이 됐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북한과의 저작권 협약에 따른 지금 이제 공탁된 돈이 있대요. 그 돈을 이제 채권 추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무튼 저런 유례 없는 소송에서 이제 첫 번째 물론 1심이긴 하지만요. 일단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돈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죠? 직접 내라고 하거나 저희가 당장 배상금 달라고 좀 하기에는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네, 좀 애매하니까. 외국 사례를 보니까 네. 오토 원비호 부모가 이제 김정은 정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소를 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돈을 이제 배상을 받냐면 네.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자본에 대해서 제 자산들?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걸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배상을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지금 그 2005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저작권료 협약이 맺어졌고 2008년까지 돈이 지급됐는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 돈이 동결된 상태로 있대요. 그게 한 20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조선중앙 TV나 이런 네. 언론 방송들을 저희 회의 중에 보여드린 맞아요. 적도 있었잖아요. 국내 언론사들이 그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북한에도 저작권료를 내야 내야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북한에 전달이 됐지만 그게 그렇죠. 이제 국내에 이제 쌓여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부동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민주당 다주택자 42명 약속대로 집 팔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본인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에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죠.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광주로 향했습니다. 조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국난 극복을 위해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대 여당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욕심도 드러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오늘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 대표에 낙선하면 사실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의 코로나 재난 극복의 책임 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지를 선언한 셈입니다. 송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도 갖추고 있어 이 의원 입장에선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로 향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꿈꾸는 김 전 의원은 2002년 광주의 기적을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인재 후보를 대선 경선에서 꺾었던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김홍기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캠프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두 사람의 맞대결로 압축된 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권 주자이자 대선 주자 사이의 경선이지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후보가 2명인 탓에 예비 경선도 없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집회도 열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란 얘기가 도는 것도 흥행 감점 요인입니다. 상대적 열세인 김부겸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흥행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철인 삼종협회가 뒤늦은 철퇴를 내렸습니다. 뉴스에 글에 보면은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 맞았다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용기를 내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맞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았고요.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대한철인 삼종협회의 책임도 매우 중합니다. 지난 2월 최 선수는 폭행 사실을 협회에 신고했습니다. 협회가 한 일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는 감독의 대답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철퇴, 협회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경찰도 뒷북을 크게 울렸습니다. 최 선수 사건을 수사했던 경주경찰서를 상대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축소 수사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역시 동료들의 증언 덕분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검찰도 뒤늦게 기존 수사팀을 확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피해자 지원팀도 따로 편성해서 심리치료 등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협회도 경찰도 검찰도 어찌됐든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곳만은 여전히 굼뜹니다. 팀 닥터 씨 어떤 사람입니까, 장관님? 제가 정확히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그러니까 문체부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그 더디게 움직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를 어제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걸 못 들었고요. 이렇게 굼뜨게 움직이고 있고 선수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청문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조사가 아니라 수사로 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최선수 사건을 맡긴 주무부처 문화체육부입니다. 제발 뒷북이라도 크게 제대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012년 여의도 MBC 사옥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아나운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전 부문의 외주와 전 사원의 프리랜서화라는 신박한 슬로건을 내건 당시 MBC 김재철 사장에게 항의하는 뜻에서였습니다. MBC를 영혼 없는 뉴스 공장으로 전락시킨 김재철은 사퇴하라, 현수막도 들었는데요. 하필 표현이 뉴스 공장입니다. 아무튼 당시 김재철 사장 편에 섰다는 평가를 받은 김세희전 MBC 기자, 그가 검은 옷을 입고 서초동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블랙 시위, 김 전 기자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과 민경욱 전 의원이 중심입니다. 우리 이 자리가 우리의 동지애를 서로 밝히는 또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자 하는 그 의지를 서로 나누고 또 새로운 소식을 듣는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또 여기 나와주신 애국 유튜버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역시 서초동에 있었던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과 동병상련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3년에 걸쳐서 전국 길거리마다 서명대를 설치하고 206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작금의 지식인들과 작금의 권력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주위에 관심이 있건 말건 이들의 주장은 기승전 부정선거입니다. 5월 15일까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은 무려 130여 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이번 선거 소송들에 관해서 아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투표용지 6장을 흔들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투표용지를 건네준 제보자 구속이 됐습니다. 그 6장은 혹시 어떤 분이 선생님께 건네주신 건지 좀 공개해주세요. 거기에 사무원쯤으로 되시는 분 같아요. 나이는 한중반 정도 되고 이런 분이니까 제가 보기 전에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착의는 대충 알지만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민 전 의원은 공익 제보자를 구속했다며 통탄할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대검찰청에 있는 서초동에서 검은 옷까지 챙겨 입고 시위를 이어왔는데 조금 허탈할 듯도 합니다. 이제 곧 한여름 폭염이 예고돼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시위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협회도 경찰도 검찰도 뒷북, 문체부는 뒷짐. 네, 자 아까 그리고 국회 문체위 얘기할 때요, 이용 의원이 그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아까 민주당이라고 자막이 나간 모양이에요. 이따가 좀 정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난 극복을 강조했죠. 그 방안 중 하나로 야당과의 원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또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서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당대표가 된다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만나겠다면서 두 사람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35년의 기간 동안 좋은 선후배로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배울 것은 배우고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맞상대죠.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 2년 임기 책임론,
이 프레임으로 이 의원을 견제했죠. 네, 김부겸 전 의원은요. 2년 당 대표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당 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를 해서 2021년 재보궐선거, 22년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건데요. 자, 민주당에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1년 전인 그러니까 내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낙연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7개월짜리 당 대표가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이 사실상 이낙연 의원 지지를 선언했죠. 아까 이제 조 반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당초 출마를 저울질했던 우원식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스탠스인가요? 일단 우원식 의원은요. 앞서 전당대회가 소위 친 이낙연 대 비이낙연 구도로 흘러갈 조짐이 보이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낙연 의원이 우원식 의원을 찾아가서 따로 대화를 나눴다는 뒷얘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우 의원이 이 의원의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준 셈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대선 관리를 주장해왔던 만큼 전당대회 과정에선 이 의원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그리고 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도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친문 지지층과 이 의원의 지지층이 겹친다고 좀 판단을 해서 불출마를 선택했지만 적극적으로 이 의원을 지지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이런 입장은 친문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또 맞닿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각계전투, 개별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김부겸 전 의원은 모레죠. 9일 이제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4명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이죠. 팀 닥터가 성추행까지 벌인 걸로 일단 지금 알려져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추가 피해자들의 자필 진술서에서 성추행 정황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피해자 선수는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고 예뻐하는데 하면서 볼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끌어안을 때처럼 끌어안으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피해 사실을 고발한 동료 선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가해자 가운데 팀 닥터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한철인 삼정협회는 감독과 고인을 괴롭힌 선배 둘에 대해선 징계를 내렸지만 팀 닥터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팀 닥터는 협회에 따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협회 측은 피해를 본 선수가 여러 명 드러난 만큼 팀 닥터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문체부가 굼뜨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별도의 상임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죠. 네, 도종환 위원장은요. 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접촉을 해보라고 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다. 이미 어느 정도 큰 방향에서는 공통분모는 형성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도 위원장은 이 문체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철인 3종 경기협회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문체부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자,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역할, 특별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오늘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또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조치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있었죠. 아까 조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문화체육부가 키를 잡고요. 사건 해결 또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 당권 레이스 스타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에 본격 나섰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단이 나온 뒤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한 대통령령 3건을 의결하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공수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공직 비리 수사처가 아니고 청와대 비리 수사처로 바꿔야 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수처에만 목매는 것은 덮을 게 많긴 많은가 보다.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고위공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공수처법 흉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오늘은 공수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야가 공수처 문제로 날이 서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입장 차이가 큽니다. 우리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서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할 생각인데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자체에 관해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뭐길래 그리고 이 추천위원 선임 문제가 뭐길래 이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 공수처는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준말입니다. 이름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자,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15일 출범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이 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받은 2사람 중에 1명을 대통령이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추천 단계도 아니고 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황인 겁니다. 자, 추천위원은 모두 7명인데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1명씩,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선임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두 원내대표의 발언은 추천위원 선임 문제였던 거죠. 자, 민주당은 민주당 몫의 추천위원 선임에 착수했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거듭 국회가 빨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 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도대체 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건지 깁니다. 자, 갈등의 기간이 긴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한몸에 받았던 지난해 4월 국회로 돌아가 보죠. 공수처법을 놓고 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은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저는 날치기 법 없어요. 그만하세요.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지 마세요. 이게 뭐하냐? 자, 며칠간의 대치 그리고 몸싸움 끝에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를 매듭 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좌파 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네, 처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여야가 충돌을 빚은 탓에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관련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죠.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공수처를 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그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번 7월 임시국회는 공수처를 놓고 한동안 여야 간 신경전, 갈등이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44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24명으로 지역 발생 20명보다 더 많은데요. 해외 유입 확진이 지역 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14일 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해외 유입 중 지역 발생을 포함해서 서울 3명, 경기도 13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만 18명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종교시설 등을 통해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에서도 6명이 새로 확진이 됐습니다.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했던 헬스장 관련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까지 의정부시의 아파트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광주의 광륵사 관련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92명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해외, 특히 미국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가죠. 자, 미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 대략 되니까 1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We are still knee-deep in the first wave of this that really never got down to where we wanted to go. 자, 그런데 정작 백악관은 이런 상황에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를 홍보하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And also in the second chart, you'll see, hopefully they have it up behind me, but the case rate, fatality rate in this country vis-a-vis other European countries is much lower than, let's say, France and Italy. And what that speaks to is the great work of this administration with therapeutics and remdesivir and dexamethasone,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was pointing out. 네,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공모자다 이런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So, Mr. President, don't be a co-conspirator of COVID. Do one simple thing. Acknowledg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COVID exists. It is a major problem. If he does not acknowledge that, then he is facilitating the virus.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놓고 여야 갈등 확산. 공수처 이야기부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수처 관련 발언을 쭉 이어왔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의견된 규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 관련한 서류 작성 시에 내부 고발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등이 내부 고발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유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 신병 경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반장이 소개했던 대로요. 그러니까 정부는 공수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되는 국회 쪽에서는 지금 여야 간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관입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임에 나서지 않으면 추천위가 꾸려질 수 없는 거죠. 추천위를 꾸려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찾고 또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최소 20여일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공수처 설치 예정일은 15일, 그러니까 이제 한 8일 정도 남은 건데요. 사실상 오늘 바로 추천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예정일대로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통합당을 최대한 설득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일반적인 소식도 좀 정리해 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국회 얘기를 하면서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부분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선을 그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잘못된 원구성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구성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좀 다시 논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사위를 원 위치로 돌려서 뭐 야당 몫으로 하거나 혹은 뭐 최소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맞는 것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 이 상임위 7개를 우리가 돌려달라고 한 일도 없고 또 민주당이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요. 수도권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서울에서는요.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자가격리던 교인의 직장 동료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누적 관련 확진자 37명이고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과 관련해서도 방문자와 가족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6명이 확진됐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경기 수원시의 한 교회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접촉자와 그 가족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 25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상황도 조금 심각한데 광륵사 관련 사례 5명이 추가돼서 현재 누적 92명입니다. 오늘 정부 브리핑을 보니까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식당을 이용할 때 감염 위험이 아주 높다. 그런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주요 음식점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 오늘 발표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미흡하게 착용하는 경우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면서 음주 또는 대화를 하거나 다수가 큰 소리로 대화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식당 이용 시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달라 이렇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식당에 입장하실 때 그리고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술잔이나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중간중간이라도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네, 식당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밀폐된 공간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대중교통,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데요.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경기 의정부시 한 헬스장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가 이뤄졌고 또 내부 환기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 부천시의 한 헬스장 사례는 정반대인데요. 이 확진자가 무려 헬스장에서 91명을 접촉했는데 추가 감염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해당 헬스장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고 내부 환기와 소독도 적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확산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조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12일부터 폐지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놓고 여야 갈등 확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부모님 신분증 보내면 대출, 10대의 대출 사기로 잡았습니다. SNS상에서 돌고 있는 광고 글인데요. 정말 부모님 명의 유심과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부모님 유심 카드를 끼운 휴대폰에 원격 조종 앱을 깔게 한 뒤에요. 원격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대를 꿰어서 7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보다 편리한 금융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간편성과 안전성의 딜레마, 즉 양날의 검 위에 우리는 서 있는데요. 곧 공인인증서도 폐지되는 만큼 비대면 금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보안 문제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윤 총장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오늘은 안 나올 모양이네요. 퇴근했대요. 윤 총장. 퇴근했대요? 네.